너 우리 한 번만 더 괴롭히면 너 가만히 안 두겠어.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보여줘라.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봐요. 구경을 하는 것도 가해자의 범위에 들어가나요? 그런 경우에도 학폭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저도 많이 지금 있습니다. 너무 놀랐거든요. 만약에 물론 이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에 피해를 당했다라면 그때 부모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일단 학생을 잘 다독여줘야겠죠. 그다음에 학생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고 전에 좀 사건에 관해서 어떤 증거 자료라든지 뒷받침할 수 있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 뒤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좀 안전합니다. 반대로 우리 아이는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려서 학폭위까지 접수가 된 경우도 요즘 좀 많이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또 부모가 침착하게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아까 그 피해자의 경우보다 가해자의 경우가 이제 더욱 심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피해자는 어쨌든 간에 신고를 해서 학폭위가 뭐 이렇게 열린 다음에 최악의 결과라는 게 결국에 내가 신고한 내용대로 처분이 안 나왔다 이거에 그치지만 만약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에는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폭 가해자로 판단이 돼가지고 징계 처분까지 나오거든요. 그 징계 처분이 또 나아가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그게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그 잘못된 판정에 의한 그런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가해자인 경우에도 당연히 뭐 증거 수집이나 학생과의 대화가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진짜 억울하다고 부모님이 학생과 대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라는 판단에 서시면 빨리 그 전문적인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요즘에 근데 또 제가 듣기에는 온라인이나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이런 것들에 또 저희도 이제 저희 카페에도 종종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여론전처럼 자신의 억울함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시는 경우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여론에 좀 우호적인 여론을 얻으면 좀 학폭위의 결정에 좀 유리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나요? 뭐 사실 문제는 그게 뭐냐면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주관에 따라서 올린 거잖아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그 인터넷에 올라감으로써 그 사건의 실체가 또 왜곡될 수 있고 오히려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하시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법에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많이 두고 있으니까 어떤 정 어려우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든가 해서 법적 절차를 먼저 밟아보시고 그 다음에 수단으로서 최고의 수단으로서 그런 걸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만약에 그 잘못된 내용이 전파가 되면 정말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 법률적인 지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더 누가 호소력이 짙게 글을 쓰시냐 더 억울해 보이냐 이런 걸로 좀 선악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JTBC 뉴스룸에 보도가 되었던 사례인 것 같아요. 이제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에 대해서 좀 이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이제 있었고 그런데 이제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는 좀 억울한 상황이 이어졌다라고 이제 뉴스룸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사실은 반전이 또 있었더라고요. 사실 이 사건에 이 뉴스에 보도된 그 가해 학생으로 보도된 학생들을 제가 대리를 해서 학폭 소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최종 학폭위 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는 이 학생들의 학폭 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 남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효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그 혐의를 벗었고요. 네, 혐의를 이미 확실히 받기 이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이제 그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면서 좀 명예가 많이 훼손이 됐던 사건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터넷 여론화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이렇게 한쪽의 그 주장에 따라서 일방적인 내용으로 보도가 됨에 따라 오히려 억울하게 가해자로서 굉장히 이제 인터넷에 보도가 되니까 주변에 이제 질시라든지 안 좋은 시선을 그쵸. 많이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불이익이 좀 있었죠. 생각만큼 저희가 이게 학교 폭력이 맞다 아니다를 일반인들이 참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변호사님 학교 폭력에 연관이 되면
결국은 이제 입시에도 굉장히 좀 불이익이 크지 않을까 좀 제일 우려가 되거든요. 학부모 네.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네. 몰린 경우에 그 자체의 명예 감정이라든지 그로 인한 게 징계를 받는 불이익도 굉장히 크지만 더 나아가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돼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만약에 억울한 가해자인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중학교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입시가 중요하고 그쵸.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 네. 입시가 중요한데 네. 뭐 고등학교들 뭐 자사고나 뭐 특목고나 영재고나 이런 데에서는 아무래도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해서 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부의 학폭 사건이 기재되는지 여부가 입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이제 대학 입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쵸. 대학 입시에서는 사실 수시 모집이 전체 그 모집 전형의 약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수시 모집에서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학교폭력 사건이 기재가 돼 있으면 상당히 이제 합격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수시를 발생하고 포기해야 있죠. 하는. 네. 또 요즘은 하나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가 그 운동부에서도 학교폭력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네. 물론 전에도 발생했겠지만 이제 그로 인한 어떤 잘못된 판정에 대한 그 불이익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뭐 얼마 전에 이제 프로 배구 선수들 학교폭력 네네네. 사건이 발생을 해서 쌍둥이 자매. 그때 이후로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단호한 방침을 밝혀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에는 체육특기자로 상급학교 진학을 못하게 하겠다, 배제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문체부에서는 국가대표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하겠다. 만에 하나 운동부 선수인데 학교폭력이 물론 자기가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처분은 받아야겠지만 억울하게 만약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잘못된 판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학생의 인생이나 이런 게 송두리째 부정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말씀하신 대로 억울하게 가해자가 아닌데도 또 몰리는 상황들도 너무 많고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먼저 학폭을 제기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다고 좀 들었거든요. 지금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한 불이익이 워낙 크다 네. 보니까 오히려 가해를 먼저 한 학생이 신고를 먼저 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현실적으로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폭력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신고한 쪽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피해자로 보고 모든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신고를 당한 쪽에서는 상당히 그걸 방어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로 지금 이 학폭위 절차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증거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된다면 뭐 신고 여부에 따라 누가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운영이 비전문가에 의해서 법률적이지 않은 그런 판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없더라도 일방의 진술만으로도 그렇게 결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피해자로 먼저 신고한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학폭위를 진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여러 사례들과 조언들을 해주셨는데 혹시 변호사님들이 하셨던 사건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건들 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 일반적인 학부모님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학부모님들 제가 상담을 해보면 학폭위 운영이라든지 그 위원들의 어떤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는 이게 담당하는 선생님이나. 그래서 이건 위원들에 대해서 만약에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는 위원 같은 경우는 학폭위에서 이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배제를 해달라. 불공정한 판단을 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배제해달라는 게 이제 기피 신청 절차인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게 거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위원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일단 기피 신청을 받는 것도 이상하고 기피 신청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잘 받아주냐 하면 그 받아주지도 않아요. 잘. 일단은 뭐 이유 없다. 뭐 불공정한 심의할 우려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판단하거든요. 깊이 대상인지 아닌지. 본인들 스스로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거네요. 그걸 안 받아준 경우가 많은데 제가 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 아마 거의 유일할 겁니다. 기피 신청을 안 받아줬던 사건이었는데 이제 기피 신청을 안 받아주고 학폭위를 진행해서 이 학생한테 불리한 판단을 했어요. 학폭위가.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해서 서울고등법원까지 가가지고 이거는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는 위원이 기피 신청이 대상이 됐는데도 안 받아줬기 때문에 이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 해서 취소가 됐던 사건이 있었고 그런 기피 신청을 할 정도로 어떤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면 물론 아무나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유가 어느 정도 타당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어떤 특정 학생과의 연결고리가 친분이. 있다든가 예,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기피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저희가 학폭 사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또는 이제 접하게 됐을 때 학부모가 꼭 알고 주의해야 되는 점들이 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폭력이 맞는지 그래서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하셔야지 자칫 무고로 나중에 형사상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무고가 성립될 수 있나요? 네, 허위 허위로 신고의 예를 들어서 경우에는 예, 하거나 무고죄로 하면.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폭위도 그리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한테 정신적 피해라든지 이런 걸 입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학폭 판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건에 따라서 좀 판단이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꼭 변호사랑 상담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안전할 겁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왜 인터넷에 이렇게 막 떠도는 자료들 중에 만약에 우리 애를 괴롭힌 애가 있다면 엄마가 나서서 뭐 교문 앞에서 그 친구를 만나서 너 우리 한 번만 더 괴롭히면 너 가만히 안 두겠어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보여줘라 이런 조언을 하는 이제 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괜찮나요? 저는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학생만이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학부모도 가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 학생이 이 학부모 때문에 내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겁을 먹었다. 예, 그러면 학폭력 신고가 가능하고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협박죄가 될 수도 있고 또 민사소송의 또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법을 만들어놨잖아요. 학폭력 제도를 처리하는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가장 예, 저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구경을 하는 것도 가해자의 범위에 들어가나요? 구경을 하는 경우에 가해자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학폭 징계를 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 많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그 비슷하게 그런 것도 예, 학교폭력 이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예, 실제로 많은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학교폭력으로. 다행히 이제 제가 했던 최근에도 그 비슷한 사건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제 강남 지역에서 있던 사건인데 그 사건도 이제 아이들끼리 이제 소위 1대1로 이제 싸움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구경을 간 거예요. 이제 서로 예고를 하고 붙자고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다 신고가 돼가지고 학교폭력 가해자들 그 수십 명이 이제 될 뻔했는데 구경꾼들도 다행히 그 사건은 잘 처리가 돼가지고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안 되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학교나 그 학폭위에서 교육청에서 그런 경우에도 학폭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지금 있습니다. 너무 놀랐거든요. 이제 좀 저는 헛소문일 줄 알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성인도 그런 경우에 처벌을 안 받는데 아이들이 성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한 규율을 사실은 이게 싸움이 나고 하면은 이제 무슨 일이지 하고 지금 가보게 되잖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학폭위나 이런 교육청에 대해 제가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가해자로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구경했다고 이게 학교폭력이 되는지 안 말렸다고 학교폭력 물론 말리면 좋죠. 구경하는 게 좋은 건 아니고 되도록이면 말리는 게 좋은데 말리는 게 법적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덕적인 의무지 그걸 안 지켰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학폭위에 대해서 또 학교폭력에 대해서 변호사님을 모시고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고 또 학부모로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 당사자뿐만 아니고 억울하게 또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참 얽히기 쉬운 이런 학교 폭력인 것 같아요. 이 방송 보시는 또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께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들을 담당해 오셨던 변호사님으로서 좀 조심하여야 될 부분이나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나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뭐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학교폭력 사건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예전과 달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가 피해자든 가해자든 학교폭력에 문제가 된다면 일단 그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 사건을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아이의 편이 되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는데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면 부모님이 이제 아이 편에서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해자인 경우에 내가 가해자인데 뭐 가해자로 뭐 신고가 된 경우는 뭐 당연히 그의 응분의 처분을 받고 뭐 아이에 대해 또 지적을 하고 교육을 하고 훈계하고 또 화해를 조차를 도모해야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않고 아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가해자로 뭐 신고가 됐다든가 아니면 아이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잘못한 정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처분을 받았다든가 하면 그것도 역시 그 비교육적인 거거든요.
그걸 무조건 네가 받아들여라 하는 것도 굉장히 비교육적이고 또 아이가 굉장히 상처가 커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비해서 너무 크게 처벌받거나 네. 또는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했다고 잘못 판단했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부모님이 아이 편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아이의 그 혐의를 벗겨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와 잘 상의를 해보시고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전문적인 변호사와 상담해서 어떤 불복 절차, 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신학기에 또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고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그 사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도움되는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